할머니, 지금 바로 여기서 나가세요. 약사가 건넨 처방전 뒷면에는 급하게 휘갈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붓 며느리 혜진이가 바로 옆에서 제 팔을 붙잡고 있었고 약국 입구 쪽에는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약국 계산대 뒤편에는 또 다른 검은 옷 입은 여자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건넨 젊은 약사를 바라보니 눈빛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입술도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쿵쾅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처방전이 후들후들 떨렸고 등 뒤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약국 뒷문으로 정신없이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혜진이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약사의 그 짧은 경고 한 줄이 제 목숨을 구할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끔찍한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 최은이라고 합니다. 인천 신포시장에서 35년째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린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죠. 새벽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 얼굴 하나하나 기억하며 약재를 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약국에서 받은 쪽지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제 전 재산 18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제 목숨마저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들려드릴 수 있는 저의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야기는 열흘 전 수요일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35년째 한약방을 운영하다 보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2층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아래층 거실 시계를 보니 6시 15분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미역국 한 그릇을 먹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이맘때면 둘이서 같이 아침을 먹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라 밥상이 썰렁하더라고요. 인천 신포시장에 있는 제 가게 은희 한약방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2년 시장 근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며 가게를 지켜왔거든요. 1층은 한약방이고 2층은 제가 사는 집이었어요.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가게로 내려가 문을 열고 어제 달아둔 약재들을 확인했습니다. 당귀, 천궁, 백장약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어요.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아들 민우와 의붓 며느리 혜진이는 차로 30분 거리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민우는 올해 45살인데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첫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민우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1년 넘게 술만 마시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2년 전에 혜진이를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혜진이는 35살쯤 되어 보이는데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참 공손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혜진이는 결혼한 지 2년 내내 저한테 정말 잘해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반말하는 요즘 며느리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매주 서너 번씩 집에 들러 청소도 해주고 냉장고에 반찬도 가득 채워줬습니다.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했더니 1층 한약방에 작은 의자까지 가져다 놓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관절염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알고는 한 달에 2번씩 비싼 홍삼액을 사다 줬습니다. 한 박스에 10만 원이 넘는 건데도 말이에요. 6년 전 첫 부인을 여의고 혼자 지내던 아들이 혜진이를 만나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고마웠거든요. 저녁마다 집에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고 몸은 안 아프냐고 물어봐주는 며느리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시장 사람들한테도 자랑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자인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최근 열흘 동안 뭔가 달랐습니다. 혜진이가 거의 매일 찾아왔고 전화도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많이 걱정해주는구나 싶어서 고마웠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제 건강을 물어보고 약은 잘 먹고 있냐고
통장은 어디 두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통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 7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가게 문을 열고 약재를 정리하는데 또 혜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응, 잘 잤어. 너는 잘 잤어? 저도 잘 잤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제 통화했을 때 목소리가 좀 힘들어 보이셨던 것 같아서요. 아니, 멀쩡한데 뭘 걱정해. 그래도 어머니 연세가 70이시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에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때요? 제가 병원 예약해 둘게요. 혜진이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다급하게 느껴졌어요. 목요일은 약재 받는 날이라 좀 바쁜데.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게는 제가 아는 분한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약국 좀 들러요. 어머니 처방약 좀 받아드리고 싶어서요. 약국? 제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저는 한약방을 하니까 약국은 잘 안 가거든요. 필요한 약재는 제가 직접 다려 먹었어요. 네, 요즘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머니 건강 좀 챙겨드리려고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언제 잠을 못 잔다고 했나요? 분명히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약은 내가 알아서 먹어. 괜찮아.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목요일 아침 10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약국 다녀오고 병원 가면 되잖아요. 금방이에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꼭 가야만 한다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갑자기 약국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아프다는 말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시장 맞은편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35년 지기 친구 윤미자가 한약 재료를 사러 왔어요. 미자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미자 남편이 생선 장사를 할 때 우리 남편은 한약방을 했고 그렇게 35년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은희야, 오늘 미역 좀 줘. 손주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야 해. 그래, 미자야. 잠깐만 기다려. 저는 선반에서 말린 미역을 꺼내 저울에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이 자꾸 떨려서 미역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애쓰다가 결국 미역 한 줌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어머, 은희야. 너 손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미자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역을 다시 집어들고 봉지에 담아 미자에게 건네주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자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미자는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 제 표정만 봐도 다 알아챘습니다. 아니야. 그냥 혜진이가 목요일에 약국 가자고 그래서. 약국? 무슨 일로? 처방약 받아준다고. 내가 요즘 몸이 안 좋대. 미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은희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안쪽으로 들어가자. 미자는 저를 한약방 안쪽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미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희야, 약 같은 건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에이, 내 며느리가 무슨. 혜진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잘해주는 거랑 이건 다른 문제야. 은희야, 너 혹시 요즘 이상한 거 먹고 있어? 이상한 거? 뭘? 약이나 건강식품 같은 거 말이야. 혜진이가 뭐 사다 준 거 없어? 아, 홍삼액은 한 달에 2번씩 사다 줘. 비싼 건데도. 미자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거 먹고 나서 몸은 어때? 요즘 좀 이상하긴 해.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낮에는 자꾸 졸리고 그리고 머리가 멍한 것 같아. 어제는 단골 손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 3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인데 말이야. 미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은희야, 그거 이상한 거야. 혹시 그 홍삼액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혜진이가 왜 그런 짓을 해? 우리 며느리야. 은희야, 나 지난주에 혜진이 봤어. 시장 뒷골목에서. 응? 뭐 하던데? 남자랑 같이 있더라. 회색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차 안에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 혜진이가 남자한테 화난 것처럼 뭐라고 하고 남자는 혜진이 어깨를 잡고 달래는 것 같았어. 그게 뭐 이상한 건데? 혜진이 친구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은희야. 그게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 둘이 되게 가까워 보였다고. 그리고 말이야, 혜진이가 차에서 내릴 때 표정을 봤는데 웃고 있더라고. 근데 그 웃음이 뭔가 이상했어. 차갑다고 해야 하나. 미자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혜진이는 민우 빼고는 다른 남자 만날 일이 없을 텐데. 글쎄다. 내가 본 건 분명한데. 그리고 은희야,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혜진이가 너한테 인사할 때는 환하게 웃는데 돌아서면 표정이 싹 변한다고.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야. 시장 채소 파는 경숙이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35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건 뭔가 정말 이상한 게 있다는 뜻이었어요. 미자야, 그럼 나 어떡해? 목요일에 약국 가기로 했는데. 일단 가지 마. 핑계대고 밀어. 근데 혜진이가 벌써 병원 예약까지 다 해놨대. 내가 안 가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냐? 미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 약국 가되 혜진이가 시키는 대로 절대 하지 마. 약 처방받으라고 해도 안 받는다고 해. 그리고 서류 같은 거 절대 사인하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그리고 은희야, 혹시 모르니까 그 홍삼액 먹지 마. 지금 당장 버려. 근데 한 박스가 통째로 있는데. 그래도 버려.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이상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미자야. 안 먹을게. 미자가 돌아간 후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와 회색 양복 남자. 돌아설 때 변하는 표정. 홍삼액을 먹은 후 이상해진 몸 상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6시쯤 저는 2층 집으로 올라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제일 앞쪽에 혜진이가 사다 준 홍삼액 한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에 10만 원이 넘는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병을 꺼내 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홍삼액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평범한 홍삼 냄새였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다른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결국 저는 그 홍삼액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요. 버리기는 했지만 그냥 버리면 혜진이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밤 8시쯤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우야. 응, 민우야. 저녁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엄마는요? 나도 먹었어. 엄마, 혜진이가 그러는데 목요일에 병원 간다고요? 응, 그렇대. 엄마, 요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별로 안 불편한데 혜진이가 자꾸 가자고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잘 자지. 왜? 혜진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전화할 때도 같은 말씀 여러 번 하시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나요? 민우야, 나 그런 적 없어. 혜진이가 뭘 잘못 본 거야? 엄마,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민우야, 엄마 정신 멀쩡해.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혜진이 말대로 한번 검진 받아보세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아들마저 제 말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혜진이가 민우한테 뭐라고 말한 걸까요?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혜진이의 웃는 얼굴, 미자가 말한 회색 양복 남자, 그리고 냉장고 안에 홍삼액.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반이었어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혜진이가 10시에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아직 시간은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급했어요. 아침 8시 반쯤 저는 침대 밑 금고를 열어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예금 6억 원이 찍힌 통장과 이 집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었고 제가 35년간 한약방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집은 시가로 12억 원 정도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총 18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통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그런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금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민우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금고를 침대 밑 더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9시 반쯤 되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출발했어요. 30분 후면 도착할게요. 그래, 알겠다. 어머니, 건강보험증하고 신분증 챙기셨죠? 응, 챙겼어. 혹시 도장도 하나 가져오세요. 병원에서 서류 작성할 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도장? 그건 왜? 그냥 혹시 몰라서요. 병원에서 동의서 같은 거 쓸 때 필요하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류 같은 거 절대 사인하지 말라고. 도장은 안 가져갈게. 필요하면 나중에 가져올게. 어머니, 그냥 가져오세요. 번거롭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가져올게.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혜진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날카롭게 들렸어요. 정확히 10시에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혜진이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차였는데 운전석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혜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차가웠어요. 근데 혜진아, 저 차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야? 아, 제 친구예요. 오늘 차 좀 빌렸어요. 차에 타니 앞좌석에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남자는 백미러로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무 인사도 없었어요. 어머니, 먼저 약국 들렀다가 병원 갈게요. 약국? 어느 약국? 시장 앞에 있는 약국이요. 거기 약사 선생님이 친절하시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혜진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가끔 앞좌석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나 차가 시장 앞 약국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35년간 다니던 시장이었지만 이 약국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한약방을 하니까 약국 갈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머니, 내려요. 혜진이가 제 팔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앞좌석 남자도 같이 내렸어요. 남자는 차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약사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약사는 저희를 보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여기 우리 어머니 처방약 좀 받으려고요. 혜진이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약사에게 건넸습니다.
약사는 그 종이를 받아보더니 눈을 깜빡였어요. 이건 처방전이 아닌데요. 그냥 메모장 같은데.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가져왔나 봐요. 어머니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거든요. 수면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수면제는 처방전 없이는 드릴 수 없는데요. 혜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신경안정제라도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하셔서요. 그것도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약사를 바라봤습니다. 약사는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머니께 여쭤볼 게 있는데 안쪽에서 잠깐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약사가 카운터 안쪽 작은 상담실을 가리켰습니다. 상담이요? 뭘요? 혜진이가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르신 건강 상태 좀 여쭤봐야 해서요. 약 드리기 전에 확인해야 하거든요. 혜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보호자 한 분만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보호자인데요. 약사와 혜진이가 팽팽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약국 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여자는 약국 안을 둘러보더니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약사를 따라 안쪽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이도 따라 들어오려고 했지만 약사가 손으로 막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나올게요.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약사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책상 위에 있던 처방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펜으로 뭔가를 급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약사가 처방전 뒷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로 여기서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약사를 바라봤더니 약사도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기 이게 무슨... 쉬, 작은 소리로 말씀하세요. 약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밖에 있는 여자 며느리분이시죠? 응, 맞아. 그 사람 조심하세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야? 약사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신문기사 사진이었어요. 69세 할머니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거 5년 전 기사예요. 이 할머니가 제 고모예요. 약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 이름이 조혜진이에요. 지금 밖에 있는 그 사람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모는 혼자 사셨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혼자 계셨죠. 그러다 7년 전쯤에 재혼하셨어요. 62살 할아버지랑요. 그런데 재혼하고 3년 만에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들이 혜진이랑 결혼했죠. 약사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신부 얼굴을 확대하니 혜진이가 맞았습니다. 혜진이는 결혼하고 고모한테 엄청 잘해줬대요. 매일 찾아오고 음식 해다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았어요. 근데 사고사로 결론 났어요. 고모가 우울증이 있어서 실수로 약을 많이 드신 거라고요. 의사 진단서도 있었고 약국 처방 기록도 다 있었대요. 그래서 문제없다고 결론 났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고모는 우울증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모를 봐왔는데 고모는 항상 밝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약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4년 전 기사예요. 또 다른 할머니가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역시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고요. 이 할머니한테도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름이 조혜진이에요. 같은 사람이라고요? 네,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얼굴도 똑같아요. 세 번째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건 3년 전이에요. 이번엔 할아버지였어요. 66세 할아버지가 역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돌아가셨죠. 이 할아버지 며느리도 조혜진이에요.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혼자 사시는 노인한테 접근해서 재혼하거나 며느리가 되고 2년 정도 잘해주다가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조금씩 먹여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우울증이나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재산을 빼돌린 다음에 죽이는 거죠. 그게 정말이에요? 할머니, 지금 냉장고에 뭐 있어요? 혜진이가 사다 준 거요. 홍삼액이 있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거기에 분명히 약이 섞여 있을 거예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거요. 조금씩 먹이면 몸이 이상해져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죠. 저는 제가 최근에 겪은 증상들을 떠올렸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졸리고 단골 손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럼 나도 지금. 네, 할머니도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혜진이가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약사가 제게 처방전을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빨리 도망가세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근데 어떡해? 혜진이가 밖에 있는데. 제가 시간 벌게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약사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이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지금 어머니 혈압 재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약사가 혜진이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 틈에 상담실 뒷문으로 나갔어요. 좁은 복도가 나왔고 복도 끝에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혜진이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를 향해 뛰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국 뒷골목이었어요. 쓰레기통 냄새가 진동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약국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어요.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흔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다행히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신포시장이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약국을 바라봤어요. 혜진이가 약국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 남자와 검은 옷 여자도 함께 나와서 사방을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택시 뒷좌석에 몸을 낮췄습니다.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약사가 준 처방전이 구겨진 채 들어있었죠. 기사님, 혹시 핸드폰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제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왔어요. 여기요. 기사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미자 번호를 눌렀어요. 미자 번호는 3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서 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자야, 나야. 은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미자야, 나 지금 큰일 났어. 내 가게로 갈게. 거기서 기다려줘. 무슨 일인데? 은희야, 대체 무슨 일이야? 가서 얘기할게.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혜진이한테. 알았어. 빨리 와. 전화를 끊고 기사에게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가 신포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미자 반찬 가게로 뛰어갔어요. 미자는 가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미자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세상에,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미자야.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저를 가게 안으로 데려갔어요. 뒷방 문을 닫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 마셔. 천천히 말해봐.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약국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약사가 보여준 사진들, 3명의 노인이 죽은 이야기, 혜진이가 조금씩 약을 먹인 거 모든 걸요. 미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혜진이가 이미 3명을 죽였다는 거야? 그래,
약사가 사진까지 보여줬어. 신문 기사도 있었어. 미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희야, 이건 경찰한테 신고해야 해. 근데 미자야, 경찰이 믿어줄까? 약사도 말했잖아. 매번 사고사로 결론 났다고. 증거가 없대. 그래도 신고는 해야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손이 떨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지 마. 미자가 제 핸드폰을 빼앗아 꺼버렸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자. 혜진이가 지금 너를 찾고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미자야, 내 집에 가면 안 되겠지? 당연하지. 혜진이가 거기로 먼저 갈 거야. 그럼 나 어디로 가야 해? 일단 여기 있어. 우리 집 2층에 빈 방 있으니까 거기서 좀 쉬어. 고마워, 미자야. 미자네 반찬 가게 2층 빈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혜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그 미소가 이제는 악마의 가면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7시쯤 미자가 빵과 우유를 가져다 줬습니다. 은희야, 조금이라도 먹어. 기운 차려야지. 근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미자야, 나 어떡하지? 경찰한테 가야 하나? 미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야, 아까 새벽에 파출소 경찰이 왔었어. 뭐? 경찰이? 응. 혜진이가 신고했대. 내가 약국에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실종됐다고. 이상한 행동이라니?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국에서 난동 부리고 뛰쳐나갔다고 했대. 그래서 경찰이 너를 찾고 있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난동? 내가 난동을 부렸다고? 응. 혜진이가 경찰한테 그렇게 말했대. 그리고 내가 요즘 치매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데려가려던 참이었다고. 미자가 핸드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지역 신문 인터넷 기사였어요. 70대 노인 실종. 가족들 수색 나서.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치매까지 있어서 가족들이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이게 뭐야? 나 정신 멀쩡한데. 미자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은희야, 혜진이가 너를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 그때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가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은희야, 큰일 났어. 밖에 경찰차가 왔어. 뭐? 그리고 혜진이도 같이 왔어. 미자가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아래 상황을 엿봤어요. 최은희 할머니 여기 계세요? 남자 경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르는데요. 왜요? 며느리분이 신고하셨어요. 어르신이 실종되셨다고요. 혹시 여기 오신 거 아닌가 해서요. 여기 안 오셨는데요. 미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분 말씀으로는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는데요. 어제도 약국에서 갑자기 뛰쳐나가셨다고 하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혜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세요. 제가 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도망가셨어요. 혹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혜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걱정하는 며느리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나중에라도 최은희 할머니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가족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경찰과 혜진이가 나갔습니다. 미자가 2층으로 올라왔어요. 은희야, 봤지? 혜진이가 완전히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렸어.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자야, 나 어떡해? 경찰도 날 안 믿잖아. 미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그 약사를 찾아가자. 그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 맞아. 약사한테 가야 해. 그날 오후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미자와 함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 앞에 도착했는데 약국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유리문에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업합니다. 미자가 주변 가게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 이 약국 약사 선생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어제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데려갔어요. 사람들이요? 응, 양복 입은 남자 2명이요. 약사 선생님이 되게 당황하던데 억지로 끌고 가더라고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자야, 약사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민우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민우야, 나. 엄마, 혜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어제 약국에서 이상한 행동하시고 사라지셨다고요. 지금 경찰도 찾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혜진이가.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혜진이 말로는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이상한 말씀도 많이 하신다는데 혹시 정말 치매 초기 증상 아니에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야, 엄마 정신 멀쩡해. 오히려 혜진이가.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혜진이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혜진이가 얼마나 엄마 잘 모시는데요. 매일 찾아뵙고 약도 사다 드리고. 민우야, 그 약이 문제라니까. 그 약 속에. 엄마, 제발요. 저 지금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까지 이러면 저 너무 힘들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오세요. 혜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민우야,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저 바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은희야, 괜찮아. 미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우도 날 안 믿어. 내 아들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5년 동안 키운 내 아들이 저를 믿지 않았어요. 은희야, 울지 마. 나는 내가 정상이라는 거 알아. 미자야, 근데 아무도 날 안 믿잖아. 경찰도 아들도 시장 사람들도 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할머니, 저 약사 한소영입니다. 지금 제가 위험에 처했어요. 혼자 연락드려요.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자야, 약사한테서 문자 왔어. 뭐래? 지금 위험하대. 전화하래.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신호가 가더니 약사가 받았어요. 할머니. 약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씨, 괜찮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할머니, 저 지금 숨어 있어요. 어제 조직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간신히 도망쳤어요. 조직이요? 네, 혜진이 혼자가 아니에요. 뒤에 큰 조직이 있어요. 보험 사기 조직이에요. 할머니를 죽이려는 건 혜진이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예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영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 제가 아는 검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조직을 3년째 추적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연락해 볼게요. 정말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그분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일단 할머니는 절대 집에 가시면 안 돼요. 혜진이가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요. 정신병원? 네, 강제 입원이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제가 빨리 검사님한테 연락해 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검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장소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녁 7시 반, 저는 미자와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구석자리에 소영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요. 소영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희는 그쪽으로 가서 앉았어요. 할머니, 이분이 정우진 검사님이세요. 정 검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은희 할머니시죠? 소영 씨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결정적 단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검사님,
정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사한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정 검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조혜진, 본명 맞죠? 이 여자는 지난 7년간 최소 3명의 노인을 살해했습니다. 5년 전 69세 할머니, 4년 전 72세 할머니, 3년 전 66세 할아버지. 모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어요.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세 분 모두 평범해 보이는 노인들이었어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한테 접근해서 결혼하거나 며느리가 되고 1년에서 2년 정도 신뢰를 쌓은 다음 조금씩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진단을 받게 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마지막에 과다 복용으로 살해하는 거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잡지 못하셨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매번 사고사로 결론 났거든요. 부검도 제대로 못했고 의사 진단서도 다 완벽했어요. 조직이 의사, 약사, 변호사까지 다 포섭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럼 지금도 못 잡는 건가요? 정 검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시니까요.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다 돌아가신 다음에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번엔 할머니가 직접 증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미끼요? 네, 할머니가 혜진한테 직접 연락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혜진이 약을 먹이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잡는 겁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을 겁니다. 할머니 몸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저희 팀이 대기하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들이닥치는 거죠. 소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있을게요. 제 고모님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잡아야 해요. 미자도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희야,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함께 할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정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정 검사는 제게 작은 펜을 하나 줬어요. 이게 카메라예요. 옷 주머니에 꽂으면 앞을 다 찍을 수 있어요. 와이파이로 실시간 전송되니까 저희가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달아줬습니다. 작은 단추처럼 생긴 건데 옷에 달면 소리가 다 녹음된다고 했어요. 이틀 후 소영 씨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혜진이 동선 파악했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시내 모텔에서 남자를 만나요. 남자요? 네, 회색 양복 입은 남자요. 둘이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민우는? 민우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혜진이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소영 씨가 노트북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혜진이와 회색 양복 남자가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우리 이거 미행해서 녹음할까요? 정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미행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세요. 금요일 오후 소영 씨와 미자는 모텔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정 검사가 말렸어요. 혜진이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요. 오후 4시쯤 소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녹음 성공했어요. 뭐라고 하던데요? 지금 검사님한테 갈게요. 같이 들어봐요. 1시간 후 우리는 다시 카페에 모였습니다. 소영 씨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혜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건 너무 오래 걸려. 노파가 아직도 안 죽잖아.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 빨리 끝내야 해. 돈도 필요하고. 18억에 보험금 10억, 총 28억이야. 조직이랑 나누면 우리 몫이 14억은 되잖아. 그래, 그럼 필리핀 가자. 약속했잖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있어요. 소영 씨가 파일을 이어서 재생했습니다. 근데 오빠 약사 그녀는 어떻게 됐어?
보스가 알아서 처리한대. 입 다물게 할 거야. 잘 됐네. 그년 때문에 노파가 도망갔잖아. 그래도 곧 찾을 거야. 늙은이가 어디 멀리 가겠어. 우리가 이미 파출소에도 신고했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놨으니까 아무도 노파 말 안 믿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검사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결정적 증거예요. 정말요? 네, 이제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뭔데요? 보스의 자백이요. 조직 우두머리를 잡아야 전체를 뿌리 뽑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요? 정검사가 진지한 표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보스를 만나셔야 해요. 보스를 만난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혜진이와 조직을 절대 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정검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보스 이름은 박민철이에요. 52세, 민철 재무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5년간 노인들을 상대로 보험 사기와 살인을 저질러 왔어요. 25년이요? 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10명이 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경찰 고위층, 검찰, 판사까지 다 매수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할머니가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항복한다고요. 재산 다 주겠다고. 그럼 보스가 만나자고 할 거예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나서는요? 대화를 유도하는 거죠. 보스가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 옷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달려 있으니까 전부 녹화되고 녹음될 거예요. 소영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우리 이번엔 생중계를 할까 해요. 생중계요? 네,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하는 거예요. 그럼 박민철이 증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전국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정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번에는 증거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틀 후 저는 박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 씨가 알아낸 번호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최은이라고 하는데요. 아, 최은이 할머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철은 제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재산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좀 놔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혼자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시내 한 오피스텔 9층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저는 정검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옷 주머니에 팬형 카메라를 꽂고 단추 모양 마이크를 달았어요. 할머니, 긴장되시죠? 정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괜찮아요. 저희가 바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위험하면 바로 들어갈게요. 소영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생중계는 제가 할게요. 제 유튜브 채널로 방송할 거예요. 사람들이 볼까요? 제 채널 구독자가 2만 명쯤 돼요. 그리고 생중계 시작하면 알림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거예요. 오후 4시 40분, 저는 택시를 타고 박민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검사와 소영 씨, 미자는 다른 차를 타고 따라왔어요. 5시 5분 전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9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무사히 끝나기를, 그리고 혜진이와 박민철이 꼭 잡히기를요. 9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민철 재무컨설팅 문패가 보였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최은희 할머니시죠? 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책상 뒤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저는 박민철입니다. 박민철이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민철이 다시 책상 뒤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박민철이 웃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돈이 많으셨을 뿐이죠. 18억,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 목숨보다. 할머니,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돼요. 법도 정의도 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자백을 받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럼 혜진이는요? 혜진이도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당연하죠. 혜진이는 우리 조직 최고의 일꾼이에요. 지금까지 7명을 성공시켰어요. 7명이요? 소영 씨는 3명이라고 했는데. 박민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3명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아요. 다들 사고사로 처리됐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쉬워요. 혼자 사시는 노인한테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약을 조금씩 먹이고 정신과 진단을 받게 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마지막에 과다 복용시키면 돼요. 우리한테는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요. 완벽한 시스템이죠. 그럼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할머니가 약국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계획이 꼬였죠.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할머니는 이미 치매 환자로 만들어놨으니까 아무도 할머니 말 안 믿어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간단해요. 할머니가 여기 서류에 사인만 하면 돼요. 재산을 제 회사 명의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머니를 안전하게 요양원에 모셔드릴게요. 요양원이요? 네, 정신병원이죠.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평생요. 박민철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악마의 미소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꼼짝마. 경찰이다. 정검사가 맨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박민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박민철 살인교사, 사기, 조직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도 함께 체포됐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영 씨가 달려왔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생중계 조회수 30만 명이에요. 소영 씨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 새끼 진짜야? 할머니 힘내세요. 신고했어요. 경찰 빨리 와요. 전국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박민철이 체포된 후 경찰은 곧바로 조직 아지트를 급습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대서특필됐어요. 25년간 노인 15명 살해한 보험 사기 조직 전원검거. 혜진이도 그날 밤에 체포됐습니다. 회색 양복 남자, 가짜 의사, 매수된 약사, 변호사까지 모두 잡혔어요. 조직원 총 12명이 전원 검거됐습니다. 이틀 후 저는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생중계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조직을 3년이나 쫓았는데 할머니 덕분에 드디어 잡았어요. 정 검사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검사님이랑 소영 씨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죠. 그날 오후 민우가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말씀 안 믿어서 죄송해요. 혜진이 편만 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괜찮아, 민우야. 넌 몰랐잖아.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말씀 들었어야 했어요. 저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철, 살인교사 및 조직범죄로 무기징역. 피고인 조혜진, 살인죄로 무기징역. 나머지 조직원들 각각 징역 10년에서 20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영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소영 씨, 고모님께 이제 좋은 소식 전하실 수 있겠네요. 네, 할머니. 고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미자네 가게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영 씨, 정 검사, 민우, 그리고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은희야, 정말 고생 많았어. 미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자야,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을 거야. 정말 고마워. 우리가 뭐 35년 친구인데.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한약방을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많이 왔어요. 은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70살에 그런 조직을 무너뜨리다니.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에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한 달 후 소영 씨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시 약국에 취직했어요. 정말? 어디? 신포시장 입구요. 할머니 가게 바로 앞이에요. 그럼 자주 볼 수 있겠네. 네, 매일 볼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 정 검사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승진했어요. 이제 부장검사예요. 축하해요, 검사님.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 사건 덕분에 승진할 수 있었어요. 아들 민우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주 2번씩 저를 찾아왔어요. 함께 저녁도 먹고 시장도 구경하고 예전처럼 다정한 모자 관계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가 한약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청소 다 할게요. 괜찮아, 민우야.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앞으로 매주 토요일에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민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미자와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사람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은희야, 이제 정말 편해졌지? 응, 이제는 밤에 잘 잘 수 있어. 7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의견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최은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생중계 영상은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 사건 이후 노인 대상 보험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가 강화됐어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어 신고했고 숨어있던 범죄 조직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약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